네 분과 함께 현재까지 긴박하게 벌어지는 한반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사 대리가 추미애 대표를 찾아간 데 이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송영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괌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언급, 지금 국방위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였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까?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지금 한미 간의 긴밀한 고위급 장성들 얘기에도 그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낮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장관께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극단적으로 있겠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이 만약에 괌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핵이라 그런다면 우리 한반도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없다고 없다고요? 가정합니다. 예. 없다고요? 예. 장관님께서 지금 없다고 뭘 근거로 이렇게 국민 앞에 지금 다 보고 있고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대보십시오. 괌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것이 유탄이 돼가지고 아니 한반도에 유탄이 떨어지는- 말고 괌을 공격할 정도의 북한의 그 전력에라고 한다 그런다면 남한에 대한 공격이나 일본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까? 핵에 대한 그런 가능성보다는 지금 제가 핵을 네. 묻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국민들은 더 묻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함께 더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떻게 들으십니까? 송영국 국방부 장관의 언급이 국민들을 좀 위로하고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이 됐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모성으로 일단 뭐 전략을 택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극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이어지고 있는 말폭탄이 더 번지는 거를 사실은 우리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게 저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아니, 그런 군이 해석을 해봅니다. 정치를 하는 게 아닌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그런 된다 점에서 생각되네요. 사실은 지금 네.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네. 군은 저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군은 단호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네. 강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뭐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쏜다 이거에 대해서 뭐 군사 전문가들 아니면 뭐 평론가들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얼마든지 논란을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네. 국방장관 입장에서 저렇게 모호한 답변을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국민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야당 측에서는 안이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국방위 같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위기를 부추기지 말라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운 대표의 경우에는 바른정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천하태평, 강 건너 불구경이다라고 하는 논평을 냈었는데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강하게 우리도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나 상황으로 볼 때 우리까지 만약에 더 긴장 국면에 조성하는데 뭐 일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하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딜을 하건 두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때 네. 우리가 나중에 대화의 국면이나 아니면 북과 어떤 방식으로든 중재하거나 조율하는 입장에 처할 것에 대해서 대비한다면 너무 한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군사적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시청자들께서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좀 우리도 속 시원하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좀 던지고 북이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왜 말을 못하느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미 사실은 미국이 북한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고 북의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요격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의 군사력 대응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꼭 굳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관들이나 어떤 외교 당국자들 보면 뭔가 이제 좀 전략적으로 사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뭐 안보보좌 간의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어떤 좀 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외교안보팀의 어떤 보이는 행태와 이런 모습들 보면 사실 지난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외교부 장관과 그다음에 안보실장 휴가 문제였습니다. 네. 그건 또 송영무 장관도 뭐 휴가 문제가 논란이 됐고 강경화 장관은 휴가 갔다가 다시 이제 오늘 돌아왔어요. 긴급히 돌아왔죠. 예, 그런 것들을 비춰로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어디 들어서 정말 조직적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잘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게끔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어떤 면에서 물론 긴장도 부추기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정부가 대처하는 게 보면 뭔가 어설프고 뭔가 좀 서로 전략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송영무 장관 이야기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과 낮은 것과 그다음에 그럴 수도 있는 것, 이 발언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현 의원이 자꾸 추궁하는 게 뭐냐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뭐 말 자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각각의 어떤 영역에 있는 지금 외교안보의 어떤 그런 사령탑들이 메시지 자체가 모호하고 더군다나 분명치 않고 그리고 어떤 행동 자체가 보면 휴가 갔다 돌아오고 뭔가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보면 뭔가 좀 하나의 좀 짜여지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불안감을 좀 더하는 것이죠. 네. 외교장관은 돌아왔고요. 송영무 장관은 오늘에야 휴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와 문 대통령 속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72주년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성 황후일 것으로 추정되는 초상화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명성 황후일 것으로 예상됐던 작품, 이 증인 논란이 상당히 격렬하게 일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걸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전 같지 않게 신발은 좀 고급스러운데 옷은 평상복이어서 다시 한번 좀 뜨겁게 왈가왈부,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것을 발표한 곳이 이제 다보성 갤러리라는 곳입니다. 네. 이 다보성 갤러리는 그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이 오래된 어떤 골동품이라든지 혹은 왕가의 물건들이라든지 조선조의 유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공개하는 것으로 꽤 유명한 그런 그러니까 그래도 크레딧이 있는 그런 갤러리입니다. 그런데 저 모습입니까? 머리엔 마치 수건처럼 두건을 쓰고요. 그렇죠. 신발은 가죽 신발에 무늬가 특유의 왕가의 네. 풍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평상복이라는 게 좀 의문스럽다라는 그렇죠. 부분인데 왜 민비 일본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명성 황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오늘 발표한 게 바로 부인초상이라는 글씨입니다. 이 그림에 부인초상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적외선으로 봤더니 부인이라는 곳 바로 위에 민씨라는 그런 이 두 글자가 사실은 지워져 있었다. 네. 그러니까 민씨가 만약 있다면 민씨 부인 초상이다라고 지금 해석이 가능하므로 당시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신발이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네. 물론 신발에 코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상 이것이 이제 이 명성황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인데 한 가지 좀 의아심이 드는 게 이겁니다. 증거로 또 하나 제시한 게 이미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적외선을 찍었는데 이것이 네. 그 당시 것이 뭐로 증명이 됐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오늘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대답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진위 공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 사진이 만약에 남아있다 그러면은 논란의 소지가 거의 없겠죠, 사실은. 네, 역대 명성 황후로 추정됐던 네. 분들 초상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리고 또 초상화가 있다고 하면은 비교해보면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흡사하다고 하면은 이건 명성황후의 초상화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판단의 기준 틀을 삼을 만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걸 네. 추정하는 여러 가지 근거는 있지만 이 민씨라고 하는 이 글자가 지워진 상태에 있는데 그걸 다시 복원을 하면 다시 엑스레이 투시 같은 걸 해보니까 민씨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다는 것하고 네. 그동안의 명성황후의 어떤 외모에 관해서 글로 서술한 것들을 보니까 그 외모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복식사를 연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복식이 잘 안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시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발도 이게 가죽 신발이고 남성용 신발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잠깐 평민으로 강등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명성 근데 황후가? 이게 우리나라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복식사를 연구할 만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선 전기는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복식사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평민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평민의 복식색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황후로 있는 시절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를 좀 비교해 보면은 이게 그 시대 것인지 아닌지를 대충 알 수 있는데 지금 복식사 연구하신 분들이 이게 복식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서 아직 뭐 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논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명성 황후를 곁에서 지켜봤던 분들은 날카로운 눈에 지적이며 강한 성격으로 쾌활하고 고상한 정신적 자질의 소유자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 초상화도 본인이 맞는 것으로 판가름될지 일단 오늘 공개와 함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역사 한 장을 넘겨보자면 이순신 장군 후손들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현충사에 직접 심은 일본 나무 금송을 이전시켜달라고 했다는데요. 왜 그 소나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충사에 있는 이제 그 금송이라는 이게 아마 이제 일본 이름은 고야마끼라는 그 네. 나무인데요. 사실 이게 일본에서만 자생하는 그 소나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미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금송이 문제가 돼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이전이 됐는데 문제는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한 나무인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놔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후손들이나 이런 이제 단체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곳에 네. 일본 고유의 나무를 이제 심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후손들이 도저히 이거는 역할이 안 된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또 저걸 아마 정확히 모르고 아마 심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비춰봐서는 지금 저것을 딴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시민단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기사가 나올 때마다 시기를 보면 8월 15일 전후예요. 한 번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갖고 8월 15일만 반짝하고 없어지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네. 실제로 좀 논란이 커지고 공청회도 열리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에 불과하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국회 본관을 둘러싼 향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또 가이스카 향나무라고 그래서 네.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처음 심은 기념 식수다라는 논란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역시 사실은 오늘도 모 신문에서 아마 모 언론에서 그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되풀이되는 논란이 그냥 반짝 광복절을 맞아서 반짝하는 기사가 아니 되려면 정부에서도 좀 책임지는 어떤 그런 이런 그 문제 제기가 나왔다면 네.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우고 싶은 역사, 아픈 역사를 그냥 정리하자. 네.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일제 총독부 중앙청으로 썼던 일제 총독부 건물을 시원하게 부셔버렸던 김영삼 대통령의 그 행보가 국민들에게 뭐 뭔가 박수를 유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뭐 지지율이 올랐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픈 역사 50년 길게 보면 36년에서 40년 아니면 뭐 더 긴 일제 잔재를 그러면 모두 다 도려내고 청산을 하는 게 물론 맞긴 하지만 네. 그게 지금 우리 있는 현재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금송이라는 나무도 아마 조선 총독부 총독의 관저였지 않습니까? 청와대 건물이. 거기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아마 70년에 옮긴 걸로 전 네. 기사에서 그렇게 봤는데 글쎄 아까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걸 금송이라는 게 일본의 신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중요한 나무라고 하는데 그걸 알고도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다는 이순신 장군을 모신 현충사에 그걸 옮겼다면 글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을 또 거기서 그냥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꼭 박정희 대통령이 식수를 했다는 저걸 남겨두면 되는 거지. 그 네. 나무를 다 다시 또 뽑아내고 그걸 정리하고 전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건 그야말로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역사라고 하는 게 반드시 우리가 청산해야 될 역사를 사라지게 만들고 없애야지 꼭 역사가 새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찬반 양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번에 논의를 좀 해서
뭐 역사학자들이라든가 문화재 이제 보존을 하시는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진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본적인 기준을 좀 정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저런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군함도 얘기를 할 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요구했던 게 뭡니까? 군함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그런 이제 섬이지만 네. 또 일본 입장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군함도에서 조선인을 강제 징용해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노동을 시켰다고 하는 점을 군함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 금송을 심었다고 하면은 그 앞에 왜 저 금송이 심겨져 있었으며 그 금송이 어떤 논란을 뭐 불러일으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면 네. 그거 꼭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조경학 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해요.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산 그런 그 나무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본 이 산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원산을 갖고 있는 나무들이 많으므로 네. 우리나라식 조경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말씀 들은 거 종합 보니까 내년에는 이 뉴스 안 할 것 같은데요. 옮길 것 같습니다. 영화 말씀하신 김에 택시 운전사 말씀드리려 합니다. 벌써 1,0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8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 가도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 영화를 관람을 했었는데 눈물을 흘렸고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채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고 보면 폭동으로밖에 할 말이 없다는 전두환 대통령 측과 상당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가서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 정치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의 행보를 단순히 물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넛지라는 만화 영화였죠. 애니메이션 영화. 문화산업을 중흥하기 위해서 내가 영화를 보러 갔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건 창조경제 문화유산. 그 연결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됐었지만 네. 나머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인이라는 영화라든지 또는 이번에 택시 운전사는 5.18 광주 민주항쟁과 연결되는 건데 네. 사실 영화를 놓고는 지금 갑론을박도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잔혹한 진압과 학살과 살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그렇게 그린 게 네. 의도가 있는 거냐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아픈 역사를 아직도 우리가 지금 떠안고 있는데 이거를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관심을 갖고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결국 어떤 식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의 해법이 강구가 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격동하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기했던 송강호 씨가 출연하고 주연을 맡은 영화 작품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18 묘역 갔을 때요. 그때 일명 전두환 전 대통령 비습 밟은 사진하고 상당히 많이 대비가 되면서 교차될 것 같아요. 아마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진즉에 청산되거나 아니면 정리됐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택시 운전사를 보러 갔다 왔는데 그러셨군요. 저도 사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80년대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할 때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이제 영상들 네. 이건 이제 힌츠페터 씨가 찍었던 영상들을 편집해서 대학생들이 몰래 돌려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봤던 영상은 훨씬 더 사실은 참혹했습니다. 근데 그걸 영화에 너무 극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좀 어려웠던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순화시켰는데 네티즌들은 그게 오히려 날조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광주 민주화운동 그 힌츠페터 씨가 찍었던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게 뭔가 사회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시 젊은이들이나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에 훨씬 더 많이 투신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게 현재를 사는 우리들한테 일종의 부채의식 같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 의식들을 지금까지 갖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어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과 배우 송강호 씨가
이렇게 만난 게 택시 운전사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탕으로 했던 영화죠. 변호인 개봉 당시에 인연을 맺었었는데요. 그때 문 대통령의 인사 장면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참 그 노무현 대통령의 혼이 쓴 듯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죠. 출연해 주신 말에도 굉장히 좀 힘드셨을 텐데 그런 결실도 고맙고 게다가 정말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받는 게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하지 않습니다. 배우로서 과연 그분의 그 마음의 어떤 진심을 얼마나 제가 이 작은 그릇 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과정에서 좀 가장 힘들었다고. 변호인이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갈망한 그런 따뜻한 마음과 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뭉쳐져가지고 이 영화의 그런 대중적인 성과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따뜻한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이 영화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게 변호인 때도 그랬고요. 이번 택시 운전사도 그랬고요. 송강호 씨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첫 출연을 제의했었는데 문 대통령 수염이 수부룩했던 때입니다. 3년 전 아마 세월호 단식투쟁 때인가 보죠. 단식할 때 그때 이제 아마 그 변호인을 이제 보시고 이제 이렇게 송강호 씨하고도 만났는데 사실 송강호 씨가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상당히 좀 이제 기존의 어떤 것과 달리 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화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어떤 그 노무현이라는 그 분의 어떤 인생 자체를 이제 다시 재현하고자 했던 그 어떤 배우로서 상당히 부담감도 컸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아마 이번에 영화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거절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당신밖에 이걸 소화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감독이 많은 설득을 해서 이제 이번에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변호인이라는 영화는요. 그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바로 시발점이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저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좌파 저 영화인들을 갖다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처음으로 사실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화가 결국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어지고 형사 사건으로 이어져서 지금은 또 뭐 구속되기도 하고 아주 그런 의미 있는 영화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좀 관련이 돼 있죠. 본인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본다라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송강호 씨가 연기를 한 것이고 또 그런 면들을 또 이제 우리 후세대들이 어떤 면에서 참 5.18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저 영화를 보면서 아, 과거 세대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또다시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문 대통령의 감정이입은 영화 광해에서 정점을 쳤던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직접 이야기로는 남들 보는 앞에서 수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울어봤다고 하던데요. 그 장면을 제작진이 찾아냈습니다.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불임 사건은 우리가 다시는 되돌아갈 리가 없는 그런 지난 세월의 일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 사건은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일이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영화 선정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기 전에 상당히 깊은 또 정치인으로서 개인기를 갖는 장면들이 바로 영화 보고 난 뒤에 일어났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어떤 분의 영화 선정이 가장 좀 인상적이십니까? 사실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 당 대표 시절에 본 영화를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뭐냐면 탈북자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차인표 씨가 주연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했는데 지금 좀 전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광해를 보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시 한나라당 네. 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울었던 장면이 기억에 나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사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영화 이후에 굉장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사실 대응했다라고 네.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복원한 다음에 했다는 얘기 중에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네. 애국이라는 게 보수만이 아니고 보수와 진보를 다 초월하는 가치다. 그 얘기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서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보와 연결시키는 거 뭐 당연하지만 영화라는 게 꼭 좌우 또는 뭐 보수 진보 진영을 나눠서 나는 저 영화가 좋다 싫다 뭐 이런 거 말고 모두가 한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냥 소재를 생각하는 이 정도에서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영화를 보는 어떤 대통령들의 취향이나 선택의 어떤 기준을 보면서 네. 이제 한 세대가 또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으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거 이제 민주화를 많이 겪었던 세대들의 얘기들과 관련되는 영화들을 많이 보는 것이거든요. 네. 저도 사실 아까 택시운전사 봤다는 말씀드렸지만 택시운전사가 지금 관객이 800만을 돌파하는 힘이 뭘까? 저도 영화 보면서 관객이 어떤 분들이 왔을까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는데 386 세대들과 그 밑에 있는 한 40대, 50대 세대들이 지금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주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세대로 바뀌었구나. 그들의 추억과 그들의 어떤 삶의 한 부분들과 함께 했던 일들을 영화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얻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광복절 전에 정가 소식을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